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해외 미군 기지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피난민, 난민들을 수용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것인가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도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전혜영 교수께서 정리해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네. 이게 딱 너무 요약부만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미군 기지만 검토하는 것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탈출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카타르나 바레인이나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가 지금 과밀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에서 국방부를 중심으로 미국 내에서의 기지라던가 그 외에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내에 있는 기지의 경우에는 버지니아주의 포트 피켓, 인디애나주의 캠프 애터버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워낙 많죠, 기지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외에는 일본, 한국, 독일, 코소보, 바레인, 이탈리아 내에 있는 미군 기지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 미군 기지만 검토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쨌든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우리 정치권의 반응이 조금 엇갈리고 있어요. 예. 공통점이 있다면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원칙론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피난민과 난민의 개념이 법적으로 조금 다르고 네. 그리고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계속 거주하게 할 건지 아니면 임시로 수용하는지 등등은 사실 절차에 들어가면 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피난민과 난민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피난민 같은 경우에는 예. 약간 임시 수용의 개념이고 탈출한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하는데요. 법적인 지위의 난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다뤘는데 난민에 대한 법적 지위를 하는 과정을 법적으로 다 밟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 종교적 박해로 정말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느냐 등등의 심사를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편의상 제가 피난민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쓸 수밖에 하겠습니다. 없네요, 지금은. 예.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던 이른바 우리나라의 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피난민 수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정부가 협의된 적이 없고 네. 현실적이지도 않다. 수송상의 문제 때문에 인접국가 즉 아프가니스탄 인접국가로 갈 가까운 수밖에 지역. 없지 않겠냐라고 네. 선을 그었고 다만 조금 유심히 보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아프간 현지에서 재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예.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01년 이후 탈레반 정권이 붕괴된 이후 한 20년 정도 우리 정부에서 약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700억 원을 원조를 했었고 예. 의료 지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 뭐 국민들이 가서 활동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뭐 통역이라든가 신문을 예. 도와주는 아프간인들이 있었잖아요. 현지인들도 많이 고용을 그렇습니다. 했겠네요. 예. 현지인들이 고용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재건 사업에 참여했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한 400명 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은 국내로 데려와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당론이라고 하기엔 아직 정해진 바가 그렇죠. 없다고 합니다. 또 대권 주자 중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이 문제를 올렸는데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인권, 세계 평화, 기본권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고 공동체 의식이 발휘되기 희망한다 정도로 밝혔고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나라 대사관 직거리라든가 거기에 있던 우리 국민이 대피하는 과정에서도 미군들이 도움을 줬다라는 것은 한미동맹의 근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의 틀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된다 정도인데 다만 허은하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 기지 내의 일시적 수용이 아닌 네. 국내 체류 지위 부여.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거기에 네. 대해서는 그건 난민이 된다고 얘기하셨죠. 그렇죠. 법적인 네. 지위를 얻은 난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정의당은 난민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특히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지금 최근 정치권의 흐름이 2018년 우리나라에서 예멘 난민 관련해서와는 기억나네요. 좀 다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예. 당시에는 예멘인 500명이 제주도로 입국해서 난민 지위 인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그랬죠. 국민의힘에서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기류가 다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썼고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페이스북에 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과거와 달라진 정치권의 분위기는 과연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지금 어떤 논의와 고려가 이것에 대한 찬반 의견보다 먼저 좀 선행돼야 될 부분은 없는가? 두 분께 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전지현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멘과 관련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상황이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네. 국민에 대해서. 근데 네. 이번 아프간 사태는 일단 전 국민이 안타깝게 바라본다. 여기에 좀 차이가 있고 외국에 나가면은 아랍 쪽 여성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깨까지만 오는 스카프 같이 하고 그렇죠.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전신을 까맣게 감싸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히잡, 차도르, 부르카의 차이가 뭔지도 사실 저는 이번에 알게 됐어요. 예. 난민법에 보면은 이 난민의 정의와 관련해서 종교적, 정치적 견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법무부에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아프간 피난민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나라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뭐가 됐던 이런 주장은 좀 설득력을 다소 떨어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이 문제의 정답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받아들이되 다만 단서를 달아야 되거든요. 네.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은 어느 만큼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결은 해 나갔냐가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주한 미군 기지에 아프간 피난민들을 수용을 하는 거는 그분들이 주한 미군 기지에 이번에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거는 그냥 임시 수용이지 당장의 공포를 피하기 위한 거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봉착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미국 당국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 정부랑 당연히 협상을 그렇죠. 해야 되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원칙론적인 입장을 통해 가지고는 미군 기지에 이렇게 분산 수용하겠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나라 정부가 협상을 해야 되고 이것들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예. 앞으로 이런 협상의 그런 조항들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는 이제 정부의 몫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론이 중요한데 예. 다행히 이번에 이제 아프간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들이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론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정부가 이런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인 문제, 행정 편의적인 문제 외에 특히 인근 주민의 여론들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럴 것이고 네. 그럼 이 규모를 어떻게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나라 재건 사업에 협조한 사람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아프간 약자들도 수용을 할 것인지 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왜 정답을 모르겠으면 외국의 입법내 우리가 많이 찾아본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이거는 국제사회의 흐름이 전반적인 기류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아프간 피난민들을 수용을 해야 된다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미주 다른 나라들이 모두 이제 당면한 문제가 될 텐데 네. 어디까지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협상, 국제적인 분위기라든지 협의를 통해 가지고는 앞으로 정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난민 문제가 최근에 일부 국가들은 장벽까지 치면서 못 들어오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리스나 터키 지금 이번에 장벽을 지금 만들고 있죠. 국경에 장벽을 설치한다는 보도를 봤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도 어려운데 이렇게 가면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유엔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유엔 난민기구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국제사회 차원의 큰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각 나라의 판단에 맡기거나 동맹관계라든가 따지기 시작하면은 답이 나오기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일부 국가에서 난민 정책에 굉장히 예민한 것이 당장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일부 혐오 여론이 같이 확산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를 비롯한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만 따로 보자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미 인터넷 언론이라든가 인터넷에서 일부에서 예멘 난민 당시 사태처럼
것처럼 이 난민들에 대한 혐오 논란이 또 번지고 있다고 네. 해요. 그래서 이런 면을 좀 면밀히 보면서 뭐 인권법이라든가 국제사회에 우리가 난민에 했었던 법이라든가 협상이라든가 좀 면밀히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근데 저는 조금 예전과 다른 지점이 그래도 국민의힘이라든가 야당 정치권에서 네. 뭐 한미동맹이라든가 인도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 난민 수용에 대해 긍정적인 또 반응을 내 보이는 것은 과거보다는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좀 더 달라졌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자, 또 덧붙여서 더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신지요, 전지현 변호사? 그 정치권에서 예. 신중하게 해야 된다, 협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거는 결국 눈치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정치권에서는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대선을 앞두고 최대한 스크래치가 덜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건데 그렇죠. 지금 다행히 여론이 아프간 난민에 대해서 우호적인 거는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20년 미군이 주둔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는 아프간 정부의 어떤 의지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정부의 무능과 국민 개개인의 안위하고는 다른 평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우리가 그거를 여기에 결부시킬 수는 없고 왜 영화 국제시장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예, 예. 흥남보도에서 철수를 할 때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예, 이거 예. 과거의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우리나라 국민 의식이라는 것도 이제 본편적인 인권이라든지 생명, 감수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많이 예전하고 다르게 달라졌죠. 달라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충분히 자체 여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또 유럽의 상황을 보면은 그것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 국민과의 갈등 뭐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얘기해 주신 난민으로 제대로 된 지위를 얻게 되는 그 법적인 과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남아있는 숙제가 아닐까. 끝으로 좀 덧붙여 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제가 옛날에 공익 변호를 하는 그 변호사분들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는데 네. 난민들을 전문적으로 지원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나 이런 경우에도 지금 이제 외국어를 좀 할 수 있는 인력을 그렇죠. 충원을 해서 그런 곳곳에 많이 네트워크가 활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네.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 주도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실무를 했던 뭐 여러 민간의 네트워크도 같이 활용을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앞으로 공익변호 하겠습니다. 네. 많이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서울시가 지금 시내버스 현금 승차를 폐지하겠다 지금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언제부터 어떻게 된다는 건지 알아야 또 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문제는 혹시 없는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아예 두 분은 최근에 이제 버스를 탈 때 현금 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죠, 뭐. 예.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막 70원 낼 때 그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회수권 내고 대학교 가서는 거의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녔고 거의 요즘은 현금을 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3명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적으로 볼 때도 버스 탈 때 현금으로 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2010년에는 전체 버스 이용객 중에 현금 결제를 하는 사람이 5%였는데 네. 19년에는 1%였고 2년 전에는 이제 1%도 안 됐어요. 0.8%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현금 수익금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수십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0.8%의 이용객을 위해서 이거를 관리하는 게 부담이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에 이게 잔돈을 내주려면은 버스 운전사 분들이 이제 단말기에 손을 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뭐 건네주거나 그 돈을 받거나 할 때 수거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코로나 감염의 우려가 생기게 되는 문제도 있고 예. 또 잔돈을 챙겨주고 이렇다 보면은 막 이렇게 밀려드는 바쁜 시간에 특히 러시아어 때 기사님들의 힘드시죠? 정신이 분산될 수가 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현금으로 이용하는 사람 없으면은 이제 이거를 그만둬도 되지 않겠냐. 그냥 전부 카드 결제로만 되게 하는 게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네. 당장 이렇게 실행을 해버리면은 분명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10월 달부터 6개월간 전체 버스의 한 2% 정도 171대 버스에 시범적으로 네. 운영을 해보기로 했다. 지금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게 설득력 있는 부분은 관리 비용의 문제, 뭐 방역의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시급한 문제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신용카드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 현금 승차를 완전 폐지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럼 어떤 대안이 혹시 마련돼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죠. 전혜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하철 현금으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대신 지하철역마다 노인들을 위해서 네. 뭐 이렇게 신분증을 대면 카드 나오는 일회용 카드가 나온다던가 네. 아직 가고도 승무원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승무원들이 계속 있진 않지만 이렇게 삐하고 누르는 버튼 통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 그렇죠.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안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정류소마다 사람을 배치할 수는 없겠지만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고 네. 지금 시범사업 하면서도 버스 정류장에 그 모바일 교통카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설치를 한다고 하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좀 이게 충남의 사례를 좀 유심히 봤는데 충남에서 2019년 7월에 교통약자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물론 이게 워낙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가 많다 보니 서울시하고 사업이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충남형 교통카드를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그때그때 주머니에서 현금 꺼내는 것보다 오히려 편하다라고 호평을 예.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버스 정에서부터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행정체계라든가 활용해서. 복지체계를 활용해서 네.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이런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대면 접촉을 할 수 있었던 분들이 지금은 비대면 접촉입니다만 그런 기회를 좀 활용한다면 노인분들도 좀 더 안심하실 수 있겠죠. 접근도 쉽고 예. 사용법도 쉽게 익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PCR 검사를 하러 보건소에 갔었어요. 예. 근데 거기 가면 이제 문진표라는 거를 작성을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종이를 나눠주면은 또 감염의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QR 코드를 인식을 해가지고는 모바일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거 QR 코드 인식해서 작성을 하는 게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앞에 가족하고 같이 오신 분은 자녀들이 이거를 해줬는데 네. 혼자 오신 분들은 당황해하고 거기 직원들이 가서 도와주는 거를 봤어요. 근데 이게 직원 인력에도 한계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시간에는 일일이 그렇게 편의를 봐주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 QR코드 인식하는 게 위생면에서 효율성 면에서 간단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 뭐 검사를 받으러 내가 접촉을 했다 그래서 검사를 받으러 가면 사람들이 바짝 긴장이 있을 텐데 그렇죠. 거기다가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쉽지 않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버스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은 지하철은 아까 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언제든지 내가 소화기를 들어가지고는 영무원을 불러서 도움을 청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버스 정류장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기사를 보니까는 그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뭐 모바일 교통카드제를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또 QR코드를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좀 스마트폰 기기 사용에 능하고 휴대폰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쉽게 적응하기가 어렵다 그런 문제가 들어요. 네. 그래서 시범 운영을 하면서 이게 정말 시행하기가 불가능한 제도인지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아까 뭐 복지센터 그런 말씀 하신 것처럼 예. 이게 정부에서 뭐 어떤 1인 가구라든지 혼자서 거동을 할 때 좀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것들을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사람들을 예. 파악을 해가지고는 뭐 미리 이렇게 선납을 해주고 나중에 환수를 한다든지 예. 또 그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야지 지금처럼 QR코드 인식하고 뭐 그다음에 해가지고는 뭐 카드로만 써 이런 거 가지고는 분명히 누군가의 거동을 제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시범 운영을 해보고 좀 면밀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두 분이 공감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보니까요 승하차 구역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달라는 민원이 노인분들이 많이 한다고 해요. 비 오거나 눈 비었을 눈 때 오거나. 제가 네. 아는 분도 넘어져서 갈비뼈가 맞아요. 부러진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런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예산이 절감이 된다면 모든 것은 아니더라도 일부분은 다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환원을 한다면 또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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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뉴스픽 전지현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